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간 콘서트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맡은 심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파트너 강사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연주가 선생님들의 연주를 듣고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음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가슴으로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지금부터 우리 오늘 교육에서 다뤄야 될 주제가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으나 우리 같이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희망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장애인의 접근권 실태와 해결 과제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제가 아주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우리 서울에서 지체장애인 김순석 씨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물리적인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분이 남긴 유서를 제가 일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만한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왜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 발버둥 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만 눈에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고 마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까지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놓았습니다. 시장님, 을지로의 보도블록은 턱을 없애고 경사지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는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느 한 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이런 외침을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석 씨가 그 소중한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호소한 이후로 30여 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지금도 장애인들의 불편과 차별이 호소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접근권의 개념, 필요성, 또 실태, 그리고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권의 개념은 이렇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또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리고 장애인 인권 헌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장애가 있어도 분명히 똑같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접근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건축물 접근권과 이동권 또 정보 접근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허락질 않아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정상화라는 것은 그 장애인들의 생활을 가능한 한 비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생활과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서비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북미 지역의 그 인간 복지 개념의 하나로 대두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회 참여와 정당한 편의 제공, 또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때만이 이 정상화가 성립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비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화라는 개념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장애인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근권이 왜 필요하냐면 접근권에서 배제가 되면 교육권도 배제되고 고용도 배제되고 즉 기본권이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배제가 됨과 동시에 인간의 삶에서 멀어지고 또 장애인 가족의 또 어려움이 증가가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증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접근권 보장으로 우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꼭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연주를 또 잠깐 감상하시고 또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이게 퍼피와 제키라는 곡인데요. 그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 동요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마법의 용이 나와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장애인들은 대부분 그런 꿈을 한 번씩 꿨을 거예요. 뭐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꿈, 또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은 말을 자유롭게 하시는 꿈, 또 뭐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런 막 어려움이 싹 없어지는 그런 꿈을 한 번쯤은 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꿈을 자주 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 이야기를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거는 어떤 꿈이냐면 그런 환상을 갖고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가 있어도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또 발달장애로 인해서 표현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존중받고 그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더 현실적인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이 음악에 보면은 그 용이 아이들과도 소통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어떻게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소통을 해요? 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접근권의 실태를 한번 보실 텐데요. 건축물에 있어서는 좀 많이 변화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 규격이 있었는데 전에는 300평방미터 약 90평 이상의 건물로만 그 정해져 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권적으로 많이 침해가 되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0평방미터 즉 15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엔 편의시설을 꼭 마련하라고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를 보시면 네, 아직도 그 점자가 없는 이 관공서 주민센터, 아직도 시각장애인에게는 갈 길이 먼 권리이죠. 이런 기사가 10월 15일 날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인터뷰하신 시각장애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이랑 계속 여기를 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혼자서 와서 볼일을 보고 싶은데 점자가 없어버리면 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그 보통 비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거 없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면 되죠. 오실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물론 고마운 말씀이긴 하나,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받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년부터는요, 신축되는 그 15평 이상의 건물에는 편의시설, 경사로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그 평수를 제한하는 것조차도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설에 이렇게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이 생겼으면 더 이것이 바람직할 텐데, 굳이 이렇게 꼭 평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뭐 상징적인 사진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이렇게 승인이 나서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생활 불편 앱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또 개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다음 사진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화장실의 문을 여는 버튼과 불을 켜는 버튼의 높이가 서로 다르죠. 네, 이게 혹시 뭐가 문제지라고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팔을 잘 올릴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이제 간신히 개폐 버튼을 누르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지만
버튼이 높아서 불을 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도 화장실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높이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80에서 120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120에 해도 법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저런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사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민감성을 꼭 가져주시고 이러한 것들도 건의를 해주시면 차차차차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딱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이고 넓고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여기는 심지어 그 베리어 프리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인데 잘 보시면 내부 세면대에 손잡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안전성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고요. 비상 호출 버튼이 높아서 장애인분들이 손을 올릴 수 없는, 높이 올릴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누를 수가 없는 높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뭐 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규정들도 있지만 아직도 세세하게 우리가 촘촘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지금 8가지 이야기, 뭐 개폐 버튼, 전등 스위치 높이, 뭐 핸드 드라이어 높이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에서 의무 규정은 무엇일까요? 편의증진법에서 의무 규정. 네, 의무 규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정장치, 휴지거리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 기타 설비 항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의무여야 되냐면 이게 권고 사항이다 그러면요, 이 비장애인들이 이런 걸 대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분들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정작 중증 장애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시 또 민원을 넣으면 또 다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이동권, 우리가 어딘가에 또 접근을 하려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동권의 실태는 어떠한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적 수혜성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마련된 게 장애인 콜택시, 또 뭐 시내버스, 저상버스, 시외 뭐 광역버스, 저상버스, 뭐 이런 거 있고 선박, 항공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요, 여러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장애인 콜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선박, 항공 이 중에서 무엇일까요? 아무 불편함 없이 내가 원하는 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여기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자, 그 실태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그 장애인 콜택시 현실을 보면요, 지금도 야간 통행 금지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이런 우리가 얼마나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통행 금지예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7, 80년대도 아니고. 하지만 장애인들 중에서는 그 시간, 야간이나 휴일에 콜택시가 없어서 전혀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권 침해죠. 그리고 콜택시 이용 횟수 제한,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 택시가 이제 주어진 예산 안에서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수가 적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뭐 하루에 4번 이렇게 횟수를 제한해 놓고 이용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 이용은 일주일 전에만 예약해야 된다. 이건 왜 문제일까요? 야간에 일주일 전에만 예약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오늘 밤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전에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저는 그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장차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면. 네, 굉장히 이거는 문제죠. 네, 또 상담원 휴게 시간 동안은 전화를 못 받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콜택시라는 거 하는 것은 일반 택시도 보면 24시간 365일 전화가 계속 되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면 받아주는데 우리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이렇게 또 상담원이 휴게 시간 동안 전화를 못 받아요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그 경계선에 걸려서 내려서 갈아타세요. 그쪽 지역 차를 타세요. 이런 경우.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등록 절차가 다 각각이에요. 이용 규정도 각각이고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불편함을 겪는 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요, 이건 지금 신문 기사인데요. 우리 그 세종시 아시죠? 세종시는 일명 뭐 행정 수도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요. 이 세종시는 아직도 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안 믿어지시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장애인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하셨어요. 투쟁을 하셔서 그나마 이제 12시까지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야간에는 운행이 안 되고 있고 예약제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야간에 또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용 그 건수를 따져서 한 달 평균 2.5건의 수준으로 매우 적다. 그래서 실제 수요량을 분석해서 24시간 운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종시 측에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을 이용하든 두 달에 한 번을 이용하든 이용 건수가 없든 택시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건수를 적용을 해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비장애인 분들한테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당신들 야간에 별로 이용 횟수가 없으니까 야간에는 택시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 사용을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다음에는 저상버스. 여러분 저상버스 많이 타시죠? 우리 대중교통 중에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또 장애인들이나 또 임산부나 또 유아차를 사용하시는 부모님들 또 그 보행카라고 하죠. 노인분들도 앞에 이렇게 그 끌고 다니시는 보행카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자주 이용하기 편리한 이 저상버스가 있는데 자 여기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대수가 부족하고 또 긴 배차 간격과 노선이 불규칙 그리고 운전원의 이해 부족과 불친절 또 안전장치와 편의시설 부족 및 잦은 고장 그리고 5번째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태이고요. 자,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9년에 9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차 저상버스 200여 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작년 말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2021년까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 KTX 이런 뭐 기차, 열차 많이 이용해 보셨죠? KTX의 총 좌석이 900석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총 좌석이 900석인데 휠체어 좌석은 과연 몇 석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네, 휠체어 좌석은 4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많은데 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현실은 이렇게 같이 단체로 어딘가 기차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이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우리를 위한 특정 버스가 있으면 또 몰라도 기차 여행은 같이 여럿이서 가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이죠.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 장애의 감수성을 한번 키워볼 텐데요. 장애인 콜택시 뒤에 보시면 혹시 보셨어요? 장애인 보호 차량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민원을 넣었냐면 장애인 보호 차량이라고 하지 말고 장애인 이용 차량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민원을 넣었었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면허를 넣었을까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보호와 이용의 차이. 이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인권 침해도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보호와 이용, 이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접근권. 과연 이 모든 서비스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 위주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장애인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복지의 현실은 이 행정 현실은 누구 중심이에요? 항상 공급자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짜여진 프레임에 우리들의 삶을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어떤 욕구와 그런 여러 가지 뭐 세세한 어려움들을 그렇게 챙겨줄 수가 없는 현실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장애인은 늘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장애인도 당당한 소비자로서, 이용자로서 그 권리를 지키면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마인드 자체가 장애인은 늘 보호의 대상으로 늘 많이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접근권에 있어서도. 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정보 접근권의 실태를 한번 볼 텐데요.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 고성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있지만 다른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속속들이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게 한계인데요. 고성 산불이 났을 때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이 그 수어 방송 또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하고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늘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모든 환경에 있어서도 청각 장애를 가졌던 시각 장애를 가졌던 발달 장애를 가졌던 똑같이 그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방송이나 영화 등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여기에 그 정답이 뭘까요? 무엇과 무엇이 제공되고 있는가? 재난방송, 선거방송 그리고 점점점. 네, 이 빨간 글씨는 정답이 뭐냐면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이 제공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 현실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또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모든 분들이 일상에서 늘 보고 즐기는 뭐 방송이나 영화 모든 그런 미디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제공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당해 누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죠. 네, 그리고 재난방송, 선거방송 그리고 곳곳에 이해하기 힘든 안내 표지판, 안내 문자 등으로 정보 접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뭐 촉수 언금, 누수로 인한 착석 금지, 또 태풍 내습 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접근 금지, 논밭 관리 행위 자제, 낙하물 주의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안내 문구나 안내 문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 또 한글을 이해하기 힘든 또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 있어서 정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건물에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건물에 접근할 때도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안내 대자보도 많이 붙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구들도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다 다녀봐도 정말 이거 어려운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해놓는 게 국가와 사회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은 곳이 참 많아서 참 심각한 정도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접근권에 있어서 좀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그런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했는데 우리 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음악을 하나 또 감상하고 네 오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어요? 굉장히 우리 익숙한 음악이죠. 사랑으로. 네, 어떻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어떻게 좀 따뜻해지셨어요? 네.
네, 이 현실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함께 한다면 또 해결할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고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해결 과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자, 편의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사용 가능하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그 버튼 높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버튼 높이를 그 휠체어 팔걸이 기준으로 해서 80cm로 좀 낮춰달라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 기준은 뭐였냐면 중증 장애인 중에 활동 지원사가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어딘가를 갔을 때 팔을 올릴 수 있는 분들 중에 그나마 이 팔걸이에 걸치고 누를 수 있는 높이가 80cm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니 그렇게 낮게 해놓으면 키 큰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또 팔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낮게 해놓으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저를 막 되게 혼내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닌데 나같이 팔을 올릴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공무원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낮아서 불편할 수도 있으나 불편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분들이지 않느냐. 비장애인 분들이나 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애인 분들은. 하지만 중증 장애인 중에서 팔을 전혀 올리기 힘든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위주로 해놓으면 모두가 다 사용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설계하기 전에 항상 그 장애 당사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지금 그 BF 인증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만들 때 그리고 또 점검하고 심사하고 심의할 때 반드시 중증 장애인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장애 유형별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발달 장애인도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어떤 장애인분들 참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해결 과제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달 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문서나 그림 표기도 꼭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 이제 내년부터는 편의시설이 15평 이상 그 건물에도 꼭 이제 설치가 되게끔 법이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문서나 그림 표기도 같이 모든 건물에 또는 뭐 우리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뭐 버스 표지판이랄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러한 것들이 다 의무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하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그 군산에서 우리 이제 저상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굉장히 고맙게도 지체 장애인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저희 센터로 오셔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시길래 저는 지체 장애가 있고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또 거기 편의시설에는 또 점자도 설치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분을 제가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 점자의 위치가 바른지 현재 설치된 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세하게 한번 여쭤봤더니 제가 정말 많이 몰랐구나.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문을 요청하신 우리 군산시에게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네, 이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이 저기 참여하신 분은 전맹이신 분이세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 그 바닥에 설치된 점자 블록이 재질이나 뭐 밝기나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F 인증 심사 기준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화장실 규격이 현재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수동일처 기준으로 해서 전동일처 사용자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뺑 돌아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점차 넓어지고 있으나 거기에서 또 스쿠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게 또 규격을 더 넓혀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지만 이건 굉장히 비용상 과도한 비용이 들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쿠터 사용하는 분들은 걸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 앞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가면 되지 그분들까지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스쿠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잘 걷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게 힘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개개인의 그런 사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이로 해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이제 외국 사례인데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기 보면 문이 보이고 또 옆에 어떤 길다랗게 뭐가 보이시죠? 네, 정의 마크가 있고요. 이건 과연 무슨 용도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문이 힌트예요. 문이 힌트. 네, 바로 저거는 버튼이에요. 버튼이 위에서도 누를 수 있고 밑에서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 왜 이게 버튼이 아래까지 되어 있나요? 물어봤더니 손을 사용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발만 사용하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하게 누르시라고 이렇게 길게 해놨다.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제가 놀랬고 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또 희망도 가졌어요. 지금 조금씩 이렇게 버튼 높이가 우리나라도 위아래로 설치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네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동안 한 번도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혼자서 자유롭게 열고 닫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네, 다음은요. 여기는 그 일본 오사카에 있는 그 고속도로 화장실인데요. 세면대가 2개나 있어요. 아니 그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화장실에 세면대를 2개나 만들어 놨을까? 저도 되게 처음에 몰라서 저 용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세면대 2개 중에 한 개 굉장히 깊잖아요. 그거는 어떤 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어떤 장애인일까요? 네, 짐작하세요 혹시? 네, 장노요로 장애인을 위한 세면대예요. 장노요로 장애인분들은 그 장애로 인해서 그 주머니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세척해주고 그러한 상황을 항상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그 주머니를 세척하라고 만들어놓은 세면대예요. 와, 너무 놀랍죠? 제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이제 더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장노요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에 관련된 그 조례도 만들어놨어요. 최근에 생겼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도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네, 그렇게 그 부분을 또 신경 써서 시행하겠다고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네, 누구나 다 화장실에 가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세면대 하나조차도 저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보장을 해주는 걸 볼 때 굉장히 접근권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저상버스가 그 시티버스라고 하는 그 저상버스가 500대가 전체가 다 저상버스예요. 우리나라는 뭐 저상버스 도입률 그 법적 그 도입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못 미치는 지역이 많아서 저상버스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오사카의 시티버스 주식회사에서는 500대 전체를 저상버스로 바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기업의 사회 기여 측면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접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장애인도 소비자이지 않느냐.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네. 자, 그래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또 좀 친환경 버스, 친환경 이제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또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만 타면 되지 왜 뭐 그런 저상버스까지 타야 돼? 고속버스 뭐하러 타 불편하게 그리고 사람들 기다려
기다리고 그러려면 불편하고 민폐잖아. 막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장애인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콜택시 타고 싶으면 콜택시 타고 버스가 타고 싶으면 버스 타고 네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꼭 장애인들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래야만 되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선을 긋는지 참 안타까운 네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들어서 네, 그 말씀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시면 그 위에 사진은 중국이고요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예요. 저 같은 경우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기차를 탈 때마다 정말 미안한 게그 공익요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차표를 끊으면 나와서 제가 타는 그 대부분 KTX는 1호차, 무궁화 호는 3호차인데 거기까지 저 무거운 리프트를 끌고 와서 저를 이렇게 태워주시거든요. 그럴 때만 되게 미안해요. 그리고 저게 고장이 나면은 이제 저는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동일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차 그 문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이걸 들어 올리는 것도 불가능해서 저게 고장 났을 때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국은 보면요, 중국은 기차도 지하철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굳이 저런 도구가 필요 없이 누구나 다 편리하게 탈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우리도 분명히 가능할 텐데, 네,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장애인 콜택시 다시 넘어와서 군산 같은 경우도 24시간 365일 운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심각한 인권 침해다. 장애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주말에 야간에 휴일에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해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 결과 24시간 365일 그 이동을 이제 할 수 있게 그런 보장이 되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투쟁한 결과 전라북도 광역 이동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조례도 또 제정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이렇게 설립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는 장애 유형별 당사자가 44%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운전원, 늘 우리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과 밀접하게 항상 생활하시는 운전원분들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잘 보장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늘 고민하고 네, 같이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네, 상황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14개 시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24시간 운행하지 않는 그 7개 군이 있습니다. 뭐 시골이다, 뭐 야간에 뭐 이용자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저희는 그래도 24시간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심의위원회 그 안에서 같이 운전원의 노동권, 또 이용자 이동권 서로 어떻게든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늘 같이 고민하고 네, 같이 부대끼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범적인 사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또 우리 그 광역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전국 최초로 우리 예약만 하면 전국 어디든지 다녀오실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전라북도만의 자랑이긴 한데 이게 솔직히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워낙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랑거리라고 말씀을 드린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계가 있다면 이제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으로 갈 때는 항상 평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전국 어디든지 갈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이고요. 이 문제 또한 우리가 같이 또 노력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장애인이 참여하는 교통 시스템 구축,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보완적인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되고 또 특별 교통수단의 법정 의무 대수 기준을 강화해서 증차를 해야 된다. 물론 옛날에 뭐 200명당 한 대에서 지금 150명당 한 대로 늘어나긴 했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그런 현실은 그렇게 뭐 늘어났다고 해서 이동권이 막 나아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인데요. 50.2%가 그렇게 선호한다고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단일화로 지역 간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이용 절차를 통해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또 우리들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2021년
2021년 7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또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해줬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적으로 단일화해서 타 광역 지자체로 이동을 편리하게 하자는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제 이게 잘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이제는 자, 다음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발달장애인들은 늘 쉬운 문서나 그림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선거 공보물을 보더라도 굉장히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좋은 공약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보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쉽게 그림도 섞어서 또 단어도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후보가 발달장애인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카페, 소방서, 병원, 서점 등 발달장애인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닥 어려운 단어 많이 없죠. 네, 또 이제 또 당사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보다 더 쉬우면 더 좋겠죠. 네, 자, 또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안내 문자도 이제 쉬워져야 돼요. 위에 문자랑 아래 문자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다르죠. 위에 문자는 단어들이 어려워요. 태풍 내습시, 낙하물, 이런 말, 접근 금지, 이런 말들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쉬운 말로 태풍이 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쉽게 바꿔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그거를 알아듣고 조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좋은 일을 또 소중한 일을 해주는 그런 그 소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꼭 쉬운 말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때 내가 해봐도 안 될 때 어떡하지? 할 때는 이 기관에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요. 고쳐주세요. 쉬운 말로. 네, 이런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쉬운 말로 한번 바꿔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촉수 엄금 누수로 인한 착석 금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말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촉수 엄금 무슨 말일까요? 딱 보셨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촉수가 뭐지? 무슨 더듬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어떠세요? 네, 촉수 엄금은 어떤 쉬운 말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손대지 마세요. 네, 그 뜻이에요. 네, 이게 그 기차역에 붙어 있었던 팻말이었거든요. 안내 문구였거든요. 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착석 금지. 이건 정말 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겠죠? 네, 물이 새니 앉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말조차 이해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이렇게 앉지 말라는, 또 물이 새니 앉지 말라는 그것을 그림으로 또 표현해서 붙여놓으면 그럼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느 복지관에 있었던 그런 안내 문구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것들, 접근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누구는 이게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장애인의 접근권은요,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사회적 고민을 하듯이 장애인도 그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연구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현실에서의 그런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러한 편의 제공의 법제화를 통해서 이동권과 정보 접근권 등까지 동반해서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하고 또 상벌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인 접근권을 어떤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어떤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특별한 권리가 아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상식적인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아주 또 아름다운 음악 하나 감상하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굉장히 10월만 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이죠.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서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네,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네. 자, 멋진 여행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유명한 맛집도 너무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들도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먹어볼 수 없으면 또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멋진 여행지도 아니고 맛집도 아니고 좋은 정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알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멋진 날들이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서서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의 반대말 하면 뭐 비장애인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정상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면 비정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정말 정상이라는 것은, 정말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신도 누리고 있는가?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삶 속에서 수시로 던지면서 또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하면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이 저에게는 10월의 멋진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